네, 국민식품인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이후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모습인데요.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시 후에 살충제 계란을 먹었을 때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산 계란에서 5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지 이제 일주일 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발표가 잠시 후에 될 텐데 저희가 같이 짚어볼 텐데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돼 있는 만큼 이게 뭐 일주일 만이면 너무 늦은 결과 발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위해성 평가의 특성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혹시 독성이 잘못 평가가 됐다던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에 그 가중치가 약한 것들은 또 이제 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검출량에 대비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출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물질이 특정 연령군에 민감한 독성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그 연령군이 취하는 식품의 섭취량 모든 것들을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짧은 거예요, 아니면 긴 거예요? 즉각적인 위해 평가는 우선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일단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위해성 평가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일주일 이상 충분히 걸릴 수가 있죠. 근데 다행히 이 물질들은 독성 평가 정보들은 국제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좀 신속하게 평가를 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늦었다기보다는 뭐 상당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예,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독일에서 먼저 이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 섭취량을 봐야 되는데요. 네. 축산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 서구권,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더 많이 먹는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이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들보다는 좀 적게 먹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살충제 계란의 어떤 그 위해 평가 결과와 더불어서 보니까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을 수거하고 또 폐기 현황도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현황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건지. 일단 식약처가 최종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폐기된 양들에 대해서 각 최종 단계에서 얼마만큼이 폐기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지금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식약처장이 처음 그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에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산 계란에서는 무해하다, 뭐 전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리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좀 더 깊어진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검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해성 평가를 나름대로 이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충분히 듣고 해서는 아마 이제 국민들한테 믿을 만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식약처장께서 60건의 시료를 분석 결과를 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들은 좀 표본 사이즈라든가 국민의 어떤 식품 섭취량, 섭취할 수 있는 규모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섣부른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난가 코드 없는 거 농장 발견된 거 들어보셨죠? 네. 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난가 코드를 지금 현재 정부가 유통업자들, 그러니까 수거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자들 농장에 가서 하는 이제 유통업자들이 일단 난각의 그 번호를 찍을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농가에서도 직접 이제 유통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또 그들이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곳에서 찍을 수 있게 했는데 유통업자들은 이제 찍으면서 빠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농가에서는 실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찍는 걸 놓쳤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유통업자도 찍을 수 있게 해주고 농장도 찍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두 군데를 다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 농장이 그 난가 코드 찍는 걸 놓친 부분을 아마 관리가 소홀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농식품부 간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일부 검사 항목을 누락한 420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도 지금 3곳이 또 다시 적발됐단 말이에요. 뭐 국민들 중에서도 불신은 있긴 합니다만 정부의 발표를 믿고 계란이 유통이 안전하다라는 것들, 안전한 것만 유통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사서 먹은 국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 좀 다시 좀 해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당연히 해명을 해야죠. 일단은 27종, 그것도 지금 그 산란계 농장에서 쓸 것이라고 개연성이 있는 그 27종의 살충제는 다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27종에서 단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끔 모든 걸 다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일부 표준품이 없어서 누락된 지자체가 있었고요. 이제 일반 농가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아마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장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관원에서 다 한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다행히도 누락된 것에 대해서 또 바로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바로 검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실수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고 하는 모습은 좋았지만은 실제적으로 27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검사된 것이 나중에 그 확실하게 검사가 된 것만이 이제 시중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좀 주도 면밀한 그래요. 관리가 있었어야죠. 네, 이게 재검사를 한 결과 나왔던 곳이 전북 김제, 충남 청양 그리고 아산 이 3곳 농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김제 농장 계란을 보면 난각 번호가 없었고 이게 인터넷 판매가 주된 판매 거래이다 보니까 난각 코드를 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을 보니까 소규모 농가라서 닭 2,500마리 정도를 방목해서 키웠다고 해요. 근데 이 살충제를 보통 뿌렸던 이유가 뭐 공장형으로 산란계를 많이 이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살충제를 뿌려서 대체 방법으로 찾은 것이 살충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곳은 방목형으로 키웠는데도 살충제가 나왔다.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농약이 검출된 농약이 플로페녹스론이잖아요. 예. 플로페녹스론은 일단은 작물에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벼라든가 뭐 해서는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농가에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추적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 농가가 방목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살충제가 주변에 만약 벼농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작물을 키우는 곳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쓸 수 있을 테고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밀집된 그 사육장 안에 가둬져 있는 그 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작물 농가에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환경을 통해서도 유입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으니까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잠시 뒤에 이제 식약처의 발표가 좀 있을 텐데 저희가 그 내용도 좀 짚어볼 텐데요. 보니까 계란 파동의 원인이었던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살충제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피프로니일에 대해서 독일이 이게 보니까 인체에 큰 위험이 없다는 위해성 평가를 내놨는데 지난 5일에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이 계란 중 피프로니 0.051 ppm 정도 검출되더라도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에게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게 발표를 해서 안심하라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잔류 허용 기준보다는 2배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괜찮은 건지 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잔류 허용 기준이잖아요. 잔류 허용 기준은 그 기준을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체에 노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체에 노출할 수 있는 허용량으로는 일일 섭취 허용량이 있고 급성 노출 허용량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급성으로 노출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급성 노출 허용량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잔류 허용 기준은 이러한 인체 노출 허용량보다 더 작은 양으로 낮은 양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잔류 허용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류 허용 기준이 일부분 잔류 허용 기준보다 초과했다라고 해서 당장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인체 노출 허용량이 있고 식품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이 있다. 네. 두 가지로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항상 인체 유해성 평가를 할 때는 인체 노출 허용량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 인체 노출 있습니다. 허용량을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북 김제 아까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충남 청양, 아산 등 3곳 농장에서 검출된 플루페녹스론 이게 네.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뭐 용혈성 빈혈인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인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그런 실험을 할 때는 실험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장기간 매일 실험 동물의 경우 이제 수명이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낮은 양으로 노출을 시켰을 때 실험 동물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사람으로 또 외삽을 할 때는 한 100배를 더 낮춰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출 허용량을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실험 동물의 실험을 해봤더니 장기간 소량으로 이제 실험 동물한테는 우리한테도 좀 높은 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노출량으로 봤을 때는 소량인 개념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빈혈성, 용혈성 빈혈이 나타나더라. 이제 그것이 최종으로 가장 민감한 독성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100배를 낮춰서 이제 사람의 노출 허용량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좀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용혈성 빈혈이라는 게 치명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수복이 가능한 어떤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골수에서 이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실제적으로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을 받잖아요. 근데 네. 이 혈액이 이제 깨지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제대로 산소 공급을 못 받는 일종의 빈혈 현상을 우리가 겪는 거죠. 그렇군요. 네. 몸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현상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네.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회복이 가능한 그런 거고. 독성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플루페녹스론 이 살충제가 검출된 전북 김제. 그렇죠. 이곳은 제가 아까 전에 짚어드렸듯이 방목형 농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집형 닭 사육시설에서 사용하던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이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뭐 이런 밀집형 닭 사육 시설을 좀 개선해서 방목형이나 좀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설에서도 이런 살충 성분이 나오다 보니까 검출되다 보니까 좀 이것이 큰 대안이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좀 우려도 되거든요. 일단 밀집형보다는 좀 더 그 닭한테 좋은 환경을 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친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갈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드기라는 그 곤충은 그렇게 우리가 방목을 한다라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많은 방송에서 근데 뭐 이렇게 흙에 비비면 뭐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 모래에 의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진드기 이제 껍질이 깨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100% 박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충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살충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목형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또 그 컨트롤은 더 제대로 돼야 되겠죠. 주변에 다른 어떤 작물 농가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도 지금 뭐 변농가에서 왔다고 네, 했으니까. 그런 데서 떨어져야 되는 어떤 그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좀 더 친환경이고 방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 제대로 된 환경 컨트롤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규정해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진드기가 붙어 있으면 산란율이 낮아지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러니까 닭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그런 부분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진드기는 낮에는 공격을 안 하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활동하는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와서 흡혈을 하니 엄청나게 흡혈을 당하고 있으니 닭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이제 그러다 보니 산란율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진드기가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세균성 질병을 또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닭티푸스라든가 이런 아주 전염력이 강한 세균성 질병에도 또 취약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런 진드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친환경적인 그 어떤 해충 물질 잡을 수 있는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대로 교수님께 들으셨지만 섭취에도 큰 문제는 없다. 네. 이게 큰 골자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식약처에서 금방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만성 노출 허용량하고 그러니까 만성 위해도 평가랑 급성 위해도 평가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위해도 평가는 전 국민의 평균 계란 섭취량을 가지고 한 거고요. 예. 급성 위해도 평가는 지금 국민들 각 연령별로 지금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각 연령별로 계란에 대해서 지금 97.5%이 보통 이제 고도 섭취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평균 섭취량은 지금 한 계란을 60g으로 본다면 한 반 정도, 0.5개를 매일 먹는데 일반 국민들은 한 개가 아니라 0.5개를. 그러나 고도 섭취군 97.5%로 봤을 때는 지금 어린아이 1에서 2세 아이들은 뭐 한 120g을 먹는다. 이렇게 쭉 그 식품 섭취량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검사된 그 기준들, 그 검출량 중에서 가장 높은 검출량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인체 위해도 평가를 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만성으로 계속적으로 노출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급성 위해도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급성 위해도는 하루에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식품으로 통해서 섭취했을 때 인체 위해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그때 비교하는 기준점은 급성 노출 허용량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급성 독성 참고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인체가 갑작스럽게 먹어도 건강에 위해가 없는 최대량을 이제 표현하는 기준입니다. 인체가 섭취할 수 있는 섭취량 기준인데 그 양하고 비교했을 때 5가지 이번에 검출된 농약들이 대부분 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지금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래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잔류 허용량을 넘긴 달걀, 계란을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잔류 허용 기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식품 킬로그램당 몇의 그 농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해 물질의 함유량을 표현하는 거고요. 식품당의 함유량이요. 그렇죠. 식품 킬로그램당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인체 유해성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은 인체 노출 허용량 그것은 체중 킬로그램당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해성 평가하는 사람들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을 할 때도 그럼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은 좀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대적으로 체중이 낮은 어린아이들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같은 양의 그 계란을 먹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독성 자체는 어린아이를 타겟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체중 베이스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급성 노출 허용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잔류 허용 기준이 넘어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을 할 때도 인체 노출력 허용량보다는 훨씬 낮은 양으로 매우 보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잔류 허용 기준을 잡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잔류 허용 기준이 넘었다라고 해서 그 식품을 먹었을 때 당장 어떤 인체에 위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이제 보통 단정을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제 뭐 잔류 허용량보다는 아무래도 인체 노출 허용량을 기준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더 그렇습니다. 확실한 정확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WHO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식품에 대해서 잔류 허용 기준을 제시를 할 때는 그 옆에 반드시 인체 노출 허용량도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에서의 잔류 허용 기준, 인체 노출 허용 기준, 그래서 같이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인체 위해도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DDT 위해 평가도 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 이 부분도 좀 DDT에 관련돼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었는데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DDT가 언론에 요번에 계란에서 나왔다고 네네. 이제 발표가 네. 됐는데 DDT를 이제 언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이라고 네.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독성을 하는 저로서는 DDT는 절대로 맹독성 물질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잖아요. 환경에 대한 위해성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이제 구분이 되는데 환경 생물종에다가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맹독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주로 봤을 때는 이 DDT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중간 독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발암 물질이라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게 발암성을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사람에서의 어떤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실험 동물에서 평생 동안 매일 높은 양으로 투여했을 때 간에서 종양, 그것도 악성 종양이 아니고요. 양성 종양이 확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발표가 돼서 그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대신에 DDT가 금지된 것은 환경에서의 긴 잔류성 때문에 보통 이제 수년간 잔류가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거를 금지를 시켰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가 큰 이유였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제 위해성 평가 결과 이 살충제 5종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예. 대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기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